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비틀림에 대한 얘기를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한쪽은 고정단이 되어 있는 캔틸레버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캔틸레버가 원형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았을 때의 횡단면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때 이 부재의 길이는, 반경은 R입니다. 부재의 길이는 L이고, 이때 이 부재에다가 모멘트 하중을 주는데, 모멘트 하중 어떻게 주냐면은 축을 감으면서 회전력을 갖다가 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작용 하중이 모멘트이고, 이 모멘트 하중이 축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재 축을 감싸면서 돌아가는 어떤 회전력이 고려될 때, 이때 이 모멘트 하중을 갖다 우리는 토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토크 해서 트위스팅 모멘트 해서 이걸 갖다 비틀림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이 하중을 가기 전에 이 결정으로부터 이렇게 미리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했다라고 치면, 이때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자유단이기 때문에 이런 비틀림 모멘트를 하중을 주게 되면 부재 변형이 어떻게 생길까요? 토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라인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라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은 고정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점의 어떤 변이가 유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이 토션이 걸리게 되면 요것만큼의 절점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 길이만큼이 결국 비틀림 하중 때문에 유발되어진 어떤 비틀림 변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유발되어진 가계 크기를 갖다가 P라고 둘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역시 비틀림 변형률은 결국 길이가 이거만큼의 L의 길이였다라고 치면 요거만큼의 이동 어떤 변이가 생겼겠지만은, 만약 단면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했었다라고 치면, 즉 부재 길이가 요거만큼 짧았다라고 치면 똑같은 단면에 똑같은 비틀림 하중을 주었으니까 어떤 응력 관계는 똑같이 유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변형률이라고 하는 관계도 역시 같아야 될 텐데, 그럼 결국 이때 유발되는 변형량은 요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요 선상에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비틀림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길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변형량의 어떤 비를 갖다가 비틀림 변형률이라고 두면 됩니다. 결국 요만한 길이였다라고 치면 요거만큼의 길이 변의 비가 비틀림 변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값 관계는 요 반경이 R이라고 했기 때문에 L분의 요 길이값은 요 길이 반경 곱하기 사이에 끼어있는 회전각만큼을 취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틀림 변형률이고, 역시 비틀림 변형률도 갯마라고 하는 첨작을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 유발되어진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부재에 비틀림 하중을 주었을 때 길이 변화가 생긴 어떤 그런 변형이 아니라, 이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라인이 이런 로란 라인 형태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것만큼의 가계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비교되는 어떤 길이 B가 실제 길이 L분의 요것만큼 돌아간 길이의 값의 B, 즉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직각관계에 있죠. 결국 사이에 끼어있는 가계 크기가 결국 뭐다? 비틀림 변형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변형률 관계를 보시게 되면 수직 하중에서 휨 하중에서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단과 비틀림에 대해 가지고 그 변형률의 관계를 갖다가 갯마라고 하는 다른 첨자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역학적 거동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을 썼다는 얘기는 실제 길이가 하중을 받은 연후에 길이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어떤 길이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고, 전단력과 비틀림 하중을 주었을 때 유발된 변형은 가계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비틀림 하중 때문에 유발되는 어떤 응력 관계는 변형률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타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전단력과 유사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단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아래 첨자에 T라고 쓴 것은 전부 토션, 비틀림 때문에 유발된 변형률 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재료가 선형 탄성 거동한다라고 치면 시그마 E 입실론의 관계처럼 타우 G 갯마라고 하는 전단력에서 보여드린 형태였던 후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식에서 갯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변형률이 L분의 RP라고 하는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요 길이 값을 갖다가 전체 길이를 L을 두었는데 단위 길이에 대해서 돌아간 회전각 관계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를 갖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L분의 P라고 관계를 갖다가 지금 세타라고 하는 단위 길이당 유발되어진 어떤 변형 관계, 과거의 관계로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이제 적분연산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형식에 넣어 가지고 식을 갖다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 관계식에서 이 첨자는 비틀림 상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단면이 원형 단면이면 이 비틀림 상수 J 값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미 단면의 성질에서 공부한 그 극관성 모멘트의 값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비틀림 상수라고 하는 것은 좀 관계가 복잡한데 주어진 부재의 어떤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원형 단면이라고 두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의 비틀림 상수 J 값은 I sub P라고 하는 단면 그 극모멘트 값과 그 크기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단면이 원형 단면일 경우에 이 단면이 유발되어지는 최대 비틀림 과정 때문에 유발되어지는 응력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I sub P분의 TR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응력을 나타내는 식에서 나타내는 R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값. 그래서 이 관계들은 전부 다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의 어떤 그 반경의 길이값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시되어진 이 R 값은 이때 비틀림 과정이 고려되어질 때 최대 응력값은 여기 단면 도심으로부터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형량이 가장 커지겠죠. 물론 이제 여기 도심 위치에서는 비틀림 과정 때 유발되는 응력은 없습니다. 변형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위치의 길이값이라고 두게 되면 그 위치에서 변형량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응력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응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어져 있는 최대 응력값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부재 단면의 그 반경이 어떤 원형 단면의 반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들에 나타내 있는 R 값들은 내가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값, 도심으로부터의 길이값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단면일 경우에는 이 비틀림 상수 J 값이 극관성 모멘트 값과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비틀림 하중이 존재할 때의 최대 응력 값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이 값은 원칙적으로는 비틀림 상수 J 값인데 원형 단면이라고 치면 극관성 모멘트하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째,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두 개의 어떤 재료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일한 재료인데 하나는 양단을 고정단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한쪽을 고정단, 상대적으로 한쪽은 자유단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던 재료를 갖다가 최초의 온도와 만약에 뭐 콘크리트 재료라고 치고 뭐 한 추운 겨울날 이걸 콘크리트 타설을 시켜놨는데 한여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랬다고 치면 온도 변화가 뭐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재는 양단이 고정단이기 때문에 이 절점은 변이가 구속이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부재 길이는 변화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재는 한쪽이 자유단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치고 열받게 되면 어때요? 대부분 재료들은 아마 팽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콘크리트 재료가 열받게 되면 물론 스틸 같은 경우 강제에 대해서도 똑같겠지만 아마 이것만큼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 양단을 고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늘어나야 될 길이 양만큼이 결국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줄어든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결국 이처럼 양단을 고정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다른 외력 없이 온도만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냐면 이처럼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야 될 양이 압축받아가지고 수축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감소했다라고 치면 줄어들어야 될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인장을 받는 형태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마다 어떤 실제 설계에 반영된 재료라고 치면 온도 변화에 따른 모든 재료마다 1도씨 변화에 따른 어떤 변형률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상수값으로 다 고려를 해두었는데, 그때 관계되는 값이 알파라고 하는 첨자로 이것이 바로 열팽창 계수 또는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놈의 단위는 퍼도로서, 즉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료마다 뭐다? 1도씨 변화에 따른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재는 얼마 크기만큼의 압축력을 받느냐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양만큼의
길이값이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온도 변화가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늘어나야 될 양만큼이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줄어들어서 이렇게 아직까지 변형이 안 생긴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재는 지금 외력 없이 압축력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놈이 받는 압축력이 얼마만큼 될 건데, 결국 요것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 즉 압축을 받아가지고 요 늘어난 양은 알파라고 하는 것이 1도씨 변화에 따른 어떤 변형률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로 늘어난 양은 요거만큼의 압축 변형률이 생겼다는 얘기고, 즉 이게 1도씨 변화에 따른 변형률이니까 온도값, 어떤 변화된 온도의 어떤 변화량을 갖다 고려해주게 되면 이게 변형률이 될 것이고, 여기에 실제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이것이 비로소 뭐가 돼요? 변형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생각하는 온도 때문에 유발된 변형률은 요거는 서몰이라고 해서 그냥 앞에 이니셜만 따서 T라고 나타냈습니다. 열팽창 계수에다가 선팽창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게 되면 변형률이 되죠. 물론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1도씨 변화에 따른 변형률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때 유발되는 응력은 뭐예요? 길이를 갖다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변형들이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 가해졌다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발되는 응력은 결국 훅 법칙을 다 적용한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입실론 서브 T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발되어지는 변형률은 알파 델타 T 이런 형태로 정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어떤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을 갖다 기억을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부재는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압축 응력을 받았다는 얘기고, 만약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어때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시 이 위치는 고정단이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인장을 받아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외력 없이 온도 변화를만 의해 가지고도 저처럼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끝으로 원한 응력에 대해서 후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원통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수리 시간에 공부가 되었을 걸로 보는데 여기 어떤 유체가 있습니다. 물론 기체가 될지 또는 액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셔, 압력은 P만큼의 압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때 이 파이프 안에 이 파이프의 어떤 횡단면이 받을 수 있는 응력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 그 응력을 갖다 우리는 원한 응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단면을 갖다 잘라보았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의 단면을 갖다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만약 부재가 찢어져 가지고 파열이 된다라고 치면 결국 이쪽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어떤 유체가 가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부재가 양쪽으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니까 요 단면이 결국 무슨 단면이 되냐면은 이러한 어떤 파괴가 생겼다라고 치면 저항 단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항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 관계를 갖다가 시그마 T라고 두면, 시그마라고 두면 결국 평형식으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를 적용하면 결국 여기 곡면의 여기 투영된 면적에 여기 유체가 갖는 압력이 밀쳐내는 영향력, 그 다음 이 면적, 파이프의 어떤 두께 단면이 갖는 어떤 저항력 관계로부터 유체가 갖는 포스는 요 면적에, 투영된 면적에 걸릴 테니까 요 원의 반경을 갖다 R이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요 압력이 가해지는 면적은 요 길이를 갖다 L로 둘까요? 직사각형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투영된 단면은 이 관계와 저항하는 단면에 걸리는 응력 관계는 시그마가 요 두께 면적만큼의 고려가 되어질 테니까 요 두께를 갖다 T라고 둘까요? 그럼 저항 단면은 2배만큼의 TL이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여기 파이프의 두께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응력은 T분의 PL이라는 관계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 크기가 바로 이런 원형 단면, 두께 단면에 걸리는 응력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갖다 우리는 원한 응력 후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히 평형식으로부터 복잡한 관계는 무시하고 이렇게 응력을 갖다가 이러한 부재가 있다라고 치면 이때 부재 두께 단면에 대해서 걸리는 스트레스는 이것만큼의 응력이 있다는 정도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두 번째 응력 변형률 관계에 대해서
각종 작용 하중에 대해 가지고 부재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률에 대한 관계와 이를 갖다가 토대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그런 일렬의 관계를 들어갔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좀 복잡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관계를 갖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8장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므로 어렵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세 번째 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부제를 하나 생각을 합시다. 이런 뭐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재료에 있던 성질이 틀린데 하나는 안에 있는 건 그냥 강제로 갑시다. 그 다음 밖에 테두리에 있는 단면을 콘크리트 단면, 물론 이런 횡단면을 갖는 부재 옆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이런 부재 도심에 집중하중 P를 갖다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재료에 대해 가지고 면적과 영계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각각 재료의 성질이 틀린 두 재료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응력 관계를 갖다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합성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합성제 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뭐 빌트업, 조립보라든지 조립 단면 부재라든지 또는 이제 컴파짓, 그 다음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를 갖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합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합성제는, 작은 의미의 합성제는 컴파짓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합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짓의 의미는 재료의 성질이 틀린 두 개 이상의 부재를 갖다가 섞어서 한 개 부재로 만들었을 때, 결국 재료의 성질이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반성 재료라고 치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 재료에 들었던 물성치를 알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성치 몇 가지를 갖다가 두 가지, 이 값, 누 값 관계를 찾아 들어가는데, 특히 재료의 어떤 성질이 틀리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영계수 값이 서로 틀린 두 개 이상의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한 개의 부재로 만들어 사용을 할 때,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합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 성질이 틀린 두 개의 재료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섞어가지고 한 개의 부재로 만들었을 때, 이때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응력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뭐 상대적으로 하나 그냥 강제, 하나는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보다는 쇠가 강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부재 변형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강성이 큰 놈은 변형이 안 생기고 강성이 작은 콘크리트 변형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 합성제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재료의 성질은 틀리지만 그 두 부재가 외력을 받아서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어때요? 변형량은 똑같이 생겨야 된다. 즉 강성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쇠든 콘크리트든 변형량은 똑같이 생겨서 이 부재가 어떻게 일체 거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그 관계를 갖다 잘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강성이 큰 놈과 작은 놈의 관계에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변형 모습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 모습은 쇠든 콘크리트는 일체 거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변형량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이때 단면에 유발되는 콘크리트와 강제의 응력 관계를 갖다가 고려를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고려되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두 재료에 대한 강도로 응력을 갖다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관계식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형량이 쇠나 콘크리트나 같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관계식, 일체 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작용화중 P라고 치면 밑에서도 평형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강제가 저항을 해야 하는 저항력과 단면 뺑글 돌아가면서 콘크리트가 저항을 해야 되는 콘크리트의 저항력, 그 관계로부터 평형식을 쓰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재료의 성질은 틀리지만 두 재료의 변형량은 같아야 되는 이러한 관계식을 갖다 우리는 적합 조건식이라고 하고, 이처럼 이미 우리가 3장에서부터 누누이 계속 고려해왔던 뭐 1장에서부터 설명이 되었죠. 평형식, 그 두 개의 조건식으로부터 이 관계를 갖다가 처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합식을 갖다가 고려하시게 되면 먼저 이 관계로부터 변형률 관계를 갖다가 응력에 대한 관계를 표현을 한다고 치면 후계 법칙으로부터 시그마는 E 이필론, 그래서 변형률의 관계는 영계수 값분의 응력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관계로부터 스틸과 콘크리트가 받아야 되는 응력의 어떤 관계, 어떤 함수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재료에 대한 요것이 이제 영계수 값의 B인데, 이를 갖다가 탄성계수 B라고 하는 관계로서 N이라고 하는 첨자 가지고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 조건식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쇠와 콘크리트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력의 어떤 관계 B를 갖다가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형식을 갖다 고려하시게 되면, 역시 지금 우리가 응력 관계를 고려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받아야 되는 각각의 어떤 영향력들, 힘, 그 수직 응력 반력 관계를 갖다가 응력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치면, 결국 A분의 P라고 하는 이론적 수직 응력 관계식을 적용하면, 콘크리트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에다가 콘크리트 면적을 고려해 주시게 되면, 이게 결국 콘크리트가 저항을 해야 되는 콘크리트의 저항력이 되겠죠. 수직력. 역시 스틸이 받아야 되는 하중에 대한 관계도 콘크리트가 철근이 받는 응력에다가 면적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 응력이 될 겁니다. 폴스가 될 겁니다. 결국 이 관계를 썼다는 얘기는, 이 관계는 시그마는 이 이필론이니까 이필론은 결국 E분의 시그마라는 관계를 적용한 것이고, 이 관계에서는 시그마는 A분의 P인데 하중 P를 갖다가 응력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응력에다가 면적을 고려해 주는 형태로서 지금 각각 식들을 갖다가 바꿔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서 철근 응력과 콘크리트 응력 관계비를 갖다 나눠주는 관계를 갖다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먼저 콘크리트 응력 관계로서 식을 갖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런 형태로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콘크리트와 강제의 면적과 탄성계수 B로부터 콘크리트 응력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모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결국 콘크리트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면적분의 하중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근데 여기 분모를 보시게 되면 여기 A 서브 C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순수한 면적이 될 것이고, N 곱하기 AS라고 하는 것은 철근 면적에다 탄성계수비를 곱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결국 철근 면적의 탄성계수비만큼 곱했다는 얘기는 철근의 면적을 콘크리트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 관계를 갖다 고려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 분모에 있는 텀은 순 콘크리트 면적, 그 다음에 철근 면적을 콘크리트 면적으로 바꾸어준 면적, 전체가 결국 뭐다? 이것이 바로 환산단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콘크리트 면적에 대한 하중에 대한 관계가 바로 뭐다? 콘크리트 응력. 물론 이 관계를 알고 있다고 보시면 결국 철근의 응력은 여기에서 계산되어진 콘크리트 응력을 안다라고 치면 탄성계수비 N배만큼을 취하게 되면 철근의 응력이 추가적으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적용해서 가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번 좀 봐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부재 전지간을 거쳐가지고 내력이 상수값으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먼저 수직 하중 관계로부터 이렇게 부재가 하나 있고 하중 P를 주면 이만한 길이값이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수직 변형량은 힘준 방향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값을 갖다가 수직 변형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축반에는 주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두드러진 변형은 요 델타 L, 힘준 방향으로 어떤 늘어나는 요 길이값이 의미가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해 가지고 이때 유발되는 변형량 관계로부터 하중과 변형량 관계를 맺어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 물론 이 재료가 선형 탄성 거동을 하는 어떤 범주 내에 있다라고 치면 소요의 하중까지 힘을 주었다라고 치면 그때까지 유발된 변형량은 요것만큼이 되겠죠. 직선적으로 거동을 할 테니까 후계 법칙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이때 우리가 의미하는 수직 하중에 의해 가지고 단면에 그 부재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이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료가 힘을 받게 되면 변형이 생기는데 그 주었던 힘을 갖다가 제거시키게 되면 어때요? 최초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저항력이 그 부재 안에 에너지 형태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 에너지를 갖다 고려하는 관계는 하중과 변형 관계로부터 이 그래프상에서
요 면적 크기만큼을 갖다 일반적으로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때 요 놈을 갖다 우리는 첨자로 U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기 바깥 단면 전체 하중 P 소유의 하중이 있고 이때 해당하는 변형량이 유발되었다라고 치면 요 직사각형 면적에서 요 직선의 아래에 있는 요 면적 크기만큼을 갖다가 변형 에너지를 하고 바깥 면적을 갖다가 컴플리멘터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변형 에너지를 갖다 고려하는 관계는 결국 2분의 1 P 델타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응력과 변형률 관계 두 번째에서 수직 하중을 주었을 때 응력 변형률 그런 관계로부터 이론적인 식 시그마는 A분의 P 실험적 식 E 입실론 입실론은 물론 L분의 델타 L 그 관계로부터 이 델타 L이라고 하는 변형량은 A분의 PL이라는 관계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다시 이 관계를 정리를 하면 2배 A분의 P제곱 L이라고 하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재 전 지간에 걸쳐가지고 내력이 상수값으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때 부재에 누적되어진 변형 에너지 크기는 이와 같은 크기로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위치를 갖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내력은 P로서 전 지간 어디에서도 내력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휨 하중이 작용할 때 스트레인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고려하느냐면은 이제 이런 부재가 있다라고 치고 모멘트 하중이 존재하게 되면 모멘트 하중이 있게 되면은 요 부재를 갖다가 원의 일부로 삼을 때 원 중심까지 길이값이 어떤 변형률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멘트가 점점 커지게 되면 요 로우 값이 짧아진다고도 표현을 했지만 이게 커지게 되면 이게 더 원에 가깝게 동그래지면서 원 중심점까지 공률 방향은 짧아지지만 요 각의 관계가 커진다고 표현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중과 어떤 변형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 가지고 이때 어떤 증가되는 함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치면 물론 변형률은 로우분의 y인데 여기 변형량은 요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 하중과 저 각의 관계는 이렇게 일차 직선적으로 증가함수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모멘트가 커지게 되면 요 어떤 부재 곡선을 갖다가 원의 일부로 삼을 때에 요 사이에 껴있는 각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선형 탄성고동량 구간이라고 치면 이때 모멘트 하중 때문에 단면에 어떤 축적된 변형 에너지 값은 역시 2분의 1 m 세타 요 삼각형 면적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관계는 뭐 알다시피 요 관계 각을 갖다가 지금 세타라고 두었으니까 요 길이 값은 L 요 길이는 공률 방향은 로우 그래서 로우 세타는 L이라는 관계를 갖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몰자로 쓸까요?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로우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요 관계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로우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 관계에서 로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공률과 모멘트 관계로부터 다시 이 I분의 M이라는 관계로 쓸 수가 있으며 이 관계는 다시 정리하면 2배 이 I분의 M제곱 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휨 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값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전단 역시 이러한 부재에 물론 여기 평행한 면적이 있고 여기 하중 전단력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전단력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어떤 변형이 두드러진다고요? 아마 이렇게 있던 부재가 이렇게 평행 사변형으로 찌그러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때 변형량은 이게 변형량입니다. 그 변형률과 변형량을 갖다가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역시 이러한 부재에서 하중과 이때의 변형량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플로팅하게 되면 전단력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요 람다라고 하는 변형량이 커지겠지. 그래서 어떤 소요의 하중까지 제하가 됐다라고 치면 그때 부재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값은 요 밑에 있는 면적 크기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 U는 역시 여기 하중과 변형량 관계를 맞춰주는 요 식에서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이라도 취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 관계를 갖다 다시 이제
앞서 수직하중, 휨하중과 같이 형태를 갖다 표현해 준다라고 치면 여기 람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량, 이 관계를 갖다가 변형률에 대한 관계로 다시 표현을 해준다라고 치면 그래서 람다는 결국 겜마의 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겜마는 다시 타우는 G 겜마라는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G분의 타우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다시 타우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전당력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A분의 전당력, 작용하중과 저항은 어떤 전체 면에 대한 관계를 갖다 평균하중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역시 전단력이 존재할 때 부재 축적된 변형 에너지 값은 2배 AG분의 S제곱 L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하중만 있을 때 부재의 변형 에너지 값, 그 다음에 휨하중만 있을 때, 그 다음 전단만 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만약 부재의 내력이 상수가 아닌 변수로 있다라고 치면 역시 수직하중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이처럼 이렇게 천장에 어떤 막대기 같은 부채가 하나 매달려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때 작용하중은 자중입니다. 물론 이때 이 부재의 단위 하중은 이 자체의 어떤 단위 중량은 겜마라고 둘까요? 단위 중량 스페시픽 웨이. 물론 부재 길이는 L. 이때 여기 면적은 역시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자중이라고 치면 부재 위치마다 밑으로 당기려고 한 영향을 받는 영향은 다 틀리겠죠. 만약 이 끝단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치면 여기 있는 요소들은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면 여기 밑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값만큼의 크기를 갖다 영향을 받겠죠. 물론 상단에 있는 것은 전체를, 여기 맨 하단에 있는 것은 힘을 하나도 안 받겠죠. 이처럼 자중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위치마다 부재 축방향 인자 어떤 하중은 다 틀린 크기를 갖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서 요 알갱이 하나만 갖다 잘라냈다라고 치면 물론 이 알갱이의 부재 길이 값은 아주 얇게 DX만큼 잘랐다라고 치면 요 위치에서 하중을 갖다가 임의하중 PX라고 두었으면 이때 요 작은 알갱이 하나의 힘은 어떤 요 놈이 받는 부재의 력은 이렇게 아래 위가 똑같은 크기의 어떤 하중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요 작은 알갱이 요거 하나만을 떼왔다라고 치면 그럼 결국 요것은 작은 부재 길이 DX에 대해 가지고 내력이 PX만큼 어떤 상수값을 어떤 작용하는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상수하중이 존재하는 수직하중에 대한 어떤 부재 변형 에너지 값은 요건 작은 알갱이 하나에 대한 변형 에너지라고 썼다고 치면 결국 2배 A분의 P제곱 L이라고 했으니까 임의하중 곱하기 DX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모든 알갱이마다 받는 힘의 크기가 다 틀릴 것이고 밑에 매달리는 물체의 무게만큼이 될 테니까 결국 그 각각의 알갱이마다 전체 변형 에너지를 다 계산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 전체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위치마다 알갱이마다 다 계산이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적분 연산을 수행해 주시게 되면 결국 이처럼 부재 내력이 위치마다 상수가 아닌 변수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적분 연산을 통해서 부재 변형 에너지 값을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작용하중이 휨하중이라고 치면 역시 상수하중일 때 변형 에너지 값이 2EI분의 M제곱 L이었으니까 결국 부재 모든 위치마다 전 기결이 L에 대해 가지고 적분 연산만 수행해 주면 되니까 역시 변형 에너지는 2배 EI분의 이미 위치에서 모멘트 하중인데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아니라 변수기 때문에 모멘트 일반식에 대한 제곱 곱하기 dx 전 지간에 걸쳐서 적분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휨 하중이 부재 전 지간에 걸쳐서 상수가 아닌 변수라고 하더라도 변형 에너지 값은 쉽게 계산이 되어줄 겁니다. 물론 전단에 대해서도 이미 위치에서의 전단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갖다가 역시 상수함수만 존재한다고 치면 2AG분의 S제곱 L이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위치마다 모든 전단의 크기가 바뀐다라고 치면 이미 위치에서의 전단 관계를 갖다가 일반식으로 고려했다라고 치면 요 이미 위치 알갱이 하나가 받는 전단에 대한 어떤 변형 에너지라고 치면 요 관계를 갖다가 0에서부터 L까지 부재 전 지간에 걸쳐 가지고 요 관계를 연산해서 합해주면 결국 적분 연산을 수행하면 이와 같이 전단에 대해서도
그 내력이 위치에 따른 어떤 변수로 존재할 때 변형인지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로 존재할 때 하고 변수로 하고 치면 결국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뭐예요? 이미 위치에서의 그 내력 관계를 나타내주는 충력 또는 전단력 모멘트에 대해서 그 일반식을 고려한 다음에 길이값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미 위치에 대한 일반식으로부터 전지간이 걸쳐가지고 적분 연산만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하중, 이 내력, P 또는 모멘트 또는 전단력 이 관계가 전부 다 상수값이었다라고 치면 결국 적분 연산해봐야 안에 변수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적분하면 L만큼이 취해질 테니까 결국 변수가 일반식이 되는 거고 어떤 내력이 변수일 경우가 만약 변수 요 하중이 상수함수라고 치면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텀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2배 A분의 P제곱 L이라는 형태로서 아마 우리가 앞서 고려한 전체 부재 전 시간에 대해서 내력이 상수값일 경우 어떤 우리가 고려한 변형식과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기. 그러니까 네 번째 변형에너지에서 세 번째 강성과 연성에 대해서요. 먼저 강성에 대한 정의는 뭐 교재에 있는 대로 단위 변형을 유발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갖다가 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직하중 관계로부터 이 수직하중에 대한 어떤 부재의 강성을 갖다가 어떻게 고려하는가. 먼저 수직하중에 대한 하중과 변형 관계를 맺어주는 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 델타는 A분의 PL이라는 관계식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여기 8장 시작할 때 두 번째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수직 응력이 있다라고 치면 이론적 관계식인 A분의 P, 실험적 관계 E라고 하는 연계수 값을 찾았다라고 치면 이 이필론, 물론 여기서 이필론 L분의 델타 L 해서 A분의 P 이퀄 L분의 E 델타 L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델타 L을 갖다가 이와 같이 고려를 했죠. 그래서 여기 관계, 수직하중에서의 어떤 수직하중과 변형량에 대한 관계로부터 여기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 수직하중에 대한 어떤 부재의 힘, 그 수직 축방향력 강성은 결국 변형량을 갖다가 1로 둘 때 이때 해당되는 P를 갖다가 하중을 갖다 뭐로 두겠다? 강성으로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를 갖다가 단위 변형량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을 갖다가 강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델타 L을 갖다 1로 두었을 때 PL 관계로부터 다시 이 관계를 이렇게 둘 수 있을 테니까 이때 이 관계를 갖다 뭐로 두겠다? K라고 하는 강성으로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의 정의가 단위 변형 유발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힘을 갖다가 강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변형량을 1로 두고 이때 하중 P를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이 관계가 바로 뭐가 돼요? 축방향력에 대한 그 주어진 부재의 축방향 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힘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치면 결국 힘 하중에 대한 어떤 부재의 강성은 L분의 EI 형태가 되어지게 되고 전단에 대한 관계는 L분의 H라고 하는 관계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연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물론 연성은 정의가 단위 힘당 유발되어지는 변형량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수직하중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직하중에 대해서 어떤 부재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량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치면 역시 델타 L은 A분의 PL이라는 관계 여기에서 단위 힘당 유발되어지는 변형량의 크기를 갖다가 그 재료 부재에 대한 연성이라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힘 P를 갖다 1로 두었을 때 이때 변형량을 갖다 뭐로 두겠다?
연성, 일반적으로 연성은 F라고 하는 첨작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결국 델타 L은 하중 P를 갖다 1로 두면 A분의 L이라는 관계로 둘 수 있고 결국 이때의 변형량을 갖다 우리 뭐라고 둬요? 연성이라고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와 유사하게 휨 하중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를 갖다 고려를 해보게 되면 결국 휨 하중에 대한 부재의 연성은 EI분의 L이라고 둘 수 있고 그 다음 전단에 대해서도 역시 연성은 AG분의 L이라고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앞서 강성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강성은 수직하중에 대해서 L분의 A, 휨에 대해서는 L분의 EI, 전단에 대해서는 L분의 AG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어때요? 모든 재료마다 그 강성과 연성에 대한 곱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항상 강성과 연성의 곱은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고려해야 되는 형태의 하중이 수직하중 또는 뭐 축방형력이라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 휨하중, 그 다음 전단 그 각 하중에 대한 강성과 연성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나 하는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재료에 대한 강성과 연성의 곱은 항상 1이어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136페이지에 강성, 연성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잘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서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아까 우리 수직하중 관계라고 치면 변형 에너지 값이 2배 A분의 P제곱 L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첨자로 스몰 u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재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값을 갖다 뭘 가지고서 최적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단면이 직사각형 단면이 되었든 뭐 어떻게 되었든 하여튼 면적 곱하기 길이값만큼을 하게 되면 최적이 되겠죠. 이때 변형 에너지 값을 고려해 주게 되면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2배의 면적 제곱 2분의 P제곱 물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쓰면 A분의 P가 수직 응력이니까 2배 2분의 응력의 제곱 물론 응력은 다시 이 입실론이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는 2배의 2분의 시그마 입실론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는 스몰 u라고 표현을 하고 이처럼 그 관계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시그마 입실론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데 그 교재 13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처럼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료가 어떤 항공응력값까지 도달할 때에 이때 항공응력값까지 있어가지고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의 그 밑에 끼어있는 면적 크기만큼을 갖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그때 관계를 보시게 되면 그 면적이 삼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2분의 1 시그마 y 입실론 y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가만히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고려한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관계와 그 결과식을 갖다가 비교하게 되면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간간히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로서 뭐 옳은 것은 그 식의 형태가 맞는 것을 묻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는 형태는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그것과 그 형태가 유사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마 기사시험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는 B분의 U 관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다 그 관계를 다 한번 고려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2분의 시그마 입실론 형태로도 변환이 되더라. 근데 2분의 응력 곱하기 변형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항복력과까지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갖다 우리는 리질리언스라고 한다 하는 그 간단한 어떤 관계식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기 변형 에너지까지 얘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할게요.